반갑습니다. 자, 오늘 건축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210페이지. 자, 이때까지 했던 거, 국계법이라든지 개발법, 정비법 이런 것들은 토지에 관한 공법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하는 건축법, 주택법 이런 것들은 건물에 관한 공법.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부동산 공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눴었죠.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그 중에서 토지에 관한 공법을 이렇게 세 가지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게 건물에 관한 공법입니다. 건물에 관한 거. 첫 번째 건축법인데, 건축법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건축법.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라면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가하기 위한 게 주택법. 이렇게. 자, 건축법에는 맨 처음에 이 건축법을 어디에다 적용할지 적용 대상물이 나와요. 자, 건물을 어디다 짓습니까? 건물은 토지가 아니고 땅도 아니고 대지에다가 토지 중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 그래서 건물은 이제 땅에 짓는 거 아니고 대지에 짓습니다. 대지에.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뺍니다. 대지. 그 다음에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죠. 두 번째가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건물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이 있습니다. 설비들. 승강기, 비례침, 국기 계양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에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들이 있습니다. 인공을 가해서 설치하는 시설물 중에서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공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축조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건물 안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용 대상물을 배우고 나면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즉 적용 행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법이니까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 건축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수선. 그다음에 세 번째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 변경. 이런 세 가지 행위들. 그래서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우는 공법이 규제법이니까 역시 건물 지을 때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가 나옵니다. 규제. 이렇게. 그래서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칙, 허가 받습니다. 허가. 이게 이제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그래서 용도 변경은 허가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칙 허가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허가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건축 허가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허가 거부 사유, 허가 취소 사유, 허가 제한 사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허가받고 지어야 되는데 일부 신고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 이런 것들. 그래서 협의 대상 건축물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설 건축물인데 이 가설 건축물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이렇게 나뉩니다. 크게는 한 5가지 정도로. 그 다음에 허가든 신고든 받고 건물을 짓고 나서 다 짓고 나면 건물 쓰기 전에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요. 사용 승인. 이러한 규제들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원칙은 허가받는데 신고하고 짓는 건물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하고 건물 짓는 거고, 가설 건축물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다 짓고 나서 건물 쓰기 전에 요거 사용 승인 받고 건물 쓰는 겁니다. 사용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건물 한번 지어봅니다. 이렇게. 건물은 여기 대지에다 지어줘. 대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대지를 또 배웁니다. 여기서 배우는 대지는 적용 대상물에 나오는 대지는 대지가 뭔지, 대지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대지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대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여기서 배웁니다. 뭐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고, 뭐 붕괴의 우려가 있는 데는 옹벽 같은 거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개념이 조경, 이런 것, 내지는 뭐 공개공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경이나 공개공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대지의 분할 제한이나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어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는 조경이나 공개공지. 그 다음에 이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배웁니다. 도로. 첫 번째 대지를 배우고, 두 번째 도로.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은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도로가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도로들 중에서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여기서 배우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쭉 있으면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건물이 일정한 선에 맞춰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도로에서 약간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요 앞에 주차 공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약간 뒤쪽으로 짓죠. 근데 도로 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요건 없죠, 요거. 그래서 요런 것들. 건물 지을 때는 건축선에 맞춰서 건물 지어요. 건축선에. 자, 건축선은 뭐 건축 한계선, 건축 가능선을 말하는데, 원칙적인 건축선은 어디냐면 여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 그래서 세 번째로 건축선이라는 겁니다. 건축선. 방금 이제 건축 가능선 내지는 건축 한계선이라고 했었는데, 자, 만약에 여기가 노란색 선이 건축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건축 가능선, 한계선을 말하니까 요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까지. 요 안쪽으로 짓는 건 가능한데 한계선, 가능선이니까 밖으로는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의무선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선이라면은 요 노란색 선에 무조건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가능선 내지는 한계선이니까 요까지는 지어도 되는데 요 안쪽으로는 가능하지만 밖으로는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건물은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선에 맞춰서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물을 이제 짓는 절차가 나옵니다. 건물 짓기 위해서는 뭐 건축주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런 사람들이랑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공을 해가지고 뭐 중간 감리 같은 거 받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되고 나면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데, 그런 것들은 중개 업무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즉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그래서 저도 수업에는 뺍니다. 이건 아예 뭐 이 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거의 내용이, 저는 수업을 거의 안 합니다. 이건 이렇게. 그래서 건물을 짓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하나의 건물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입이 된 요거 팔아야 되니까, 중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의뢰인이 왔을 때 이 건물을 설명을 해줘야겠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건축 면적 내지는 바닥 면적 내지는 연면적, 이런 것들. 건물의 각종 면적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층수,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 그래서 각종 면적이라든지 높이,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뢰인 와가지고 이 건물 층수가 몇 층입니까? 하니까 뭐 엘리베이터 한번 가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층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층수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목차에 안 나와 있는 게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 가로구역이라고 한번 배웠었죠.
길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안에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서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이런 데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 높이 제한들. 그 다음에 건축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뭐 철거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명령에 불응한 사람한테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합니다. 맨 끝에 나오는 게 이행 강제금까지. 요 정도 범위 안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실제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거보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건축법은 많은 부분을 이게 넘어갈 겁니다. 이거 다 하면은 못 맞춥니다. 이거 건축법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이 지어지는 그 기술적인 법이다 보니까는 암기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라든지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암기 사항들도 많고 숫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하고 가려면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건축법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정도 안에서만 하셔도 충분히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범위 늘리시지 말고 제가 버리라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그 대신 나머지는 좀 암기할 거는 암기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초반에 제가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조금 뒤쪽으로 미룰 겁니다. 5, 6월달 이후로. 이런 것들이 암기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만 이거 하죠. 건축법, 주택법 이런 거.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공법은 국계법, 건축법, 주택법만 했다. 뭐 이런 거.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너무 공법이 어렵다. 막 이거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건축법 같은 거 이거 진짜 의외의 부분에서 이렇게 막 문제 내버리면은 그거는 손도 못 댑니다. 주택법은 그나마 뭐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하니까 14문제 그 다음에 국계법 12문제 하면은 총 27문제 정도 되니까 26문제 그거 다 맞추면 되는데 국계법은 12문제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절대 다 못 맞춥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건축법도 7문제를 다 맞추긴 좀 힘들고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7문제를 다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암기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암기해가지고 요것만 해야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개발법이나 정비법도 쉬운 것들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특정 파트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게 내가 원했던 점수들을 획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자체를 통째로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꽈락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초반에 이런 암기사항들은 일단 수업은 들어오는 겁니다. 수업은. 그렇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서 틀리면서 이런 것들 머리에 자극을 받으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외워지니까 처음부터 너무 암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용어들,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쓰는 용어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만약에 초반에 공부를 한다면은 국계법 위주로 처음에 이해가 필요한 양이 많은 부분들 그쪽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런 것들은 금방 합니다. 외우는 건 진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필요한 과목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210페이지 보시면은 건축법의 목적이 나오죠. 목적. 그래도 이제 연말이고 이런데 학원에 많이 오셨네. 합격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 지금 크리스마스가 며칠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합격하셔야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 건축법의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건물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건축법의 적용 범위 해서 적용 대상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적용 대상물. 첫 번째 나오는 게 건물이죠. 건물. 건축물의 의의.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자, 여기까지.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러니까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러면은 건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면 꼭 필요한 거는
지붕. 그러니까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래서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건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같은 걸 말합니다. 대문이나 담장 뭐 이런 것들. 대문이나 담장.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하 상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하 상가 이것도 건물입니다. 건물. 이렇게. 그래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몇 번 읽어보시면은 외워집니다. 리듬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왔었죠. 28회였나? 그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건물이긴 한데 건축법을 적용 안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기읍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자, 남대문 국보 1호죠.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지붕 있고 기둥 있으니까 건물 맞죠. 남대문 지붕 있고 기둥 있으니까 남대문 건물 맞는데 얘네는 건축법 적용을 안 하겠답니다. 동대문 이런 것도 마찬가지. 국보 1호 보물 1호니까 얘네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해서 운전 보안시설, 뭐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 요것도 건물이긴 하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뭐 플랫폼 이런 거 이렇게 기둥들 쭉 서 있고 그 다음에 비 안 맞게 위에 이렇게 지붕 같은 거 설치해 놨죠. 이거 건물입니까? 건물? 플랫폼이? 지붕 있고 기둥 있으니까 건물 맞죠. 플랫폼도 이것도 건물. 지붕 있고 기둥 있으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건물 맞습니다. 다만 플랫폼은 철도, 선로, 부지 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뭐 여기서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철도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명역 이런 철도 역사는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데 철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거기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철도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 톨게이트죠. 건물 맞습니까? 네, 건물입니다. 톨게이트도. 다만 도로 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 조작실 이런 것들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을. 그래서 다음 중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대지라는 게 나오죠. 대지. 자. 대지라는 거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에다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따로 대지라고 부릅니다. 대지. 자, 그래서 대지는 원치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지 보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그러니까 각 지번 부여 지역마다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1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2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3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요게 원칙. 요게 원칙.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지라는 거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원칙은 하나의 필지, 즉 지번 부여 지역마다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대지로 보겠답니다. 작은 건물 지을 때일까요? 큰 건물 지을 때일까요? 그렇습니다. 큰 거 지을 때. 엄청 큰 거 지을 때 이럴 때는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오케이. 근데 요만큼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여기가 원래 농지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농지에는 원래 건물을 못 지었는데 이거를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거였어요. 이게 농지법에 가면 배우는데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겠다라고 허가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산지였는데 산지일 때도 건물 못 짓는 땅인데 산지 전용 허가, 산지를 산지 아닌 걸로 바꾸겠다라고 허가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허가받은 부분에만 건물이 지어지니까 이쪽만 대지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건물 못 짓던 땅에다가 일부에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을 때 그 부분만 대지로 본다라는 겁니다. 요 두 번째 예외. 이렇게. 그래서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것들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기본서에도 읽고만 넘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 공작물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사항이라서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옹벽 같은 거 옹벽이나 담장 이런 거 옹벽이나 담장 같은 것들은 2m가 넘어가면은 2m 넘을 때 이럴 때는 건축법상 축조 신고를 하고 합니다. 담장 같은 거 높이가 2m가 넘어갈 때 그러면은 그냥 말하면 안 되고 건축법에서 축조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은 광고탑이나 광고판 우리 시내 같은 데 나가보면은 건물 옥상에 커다란 이제 광고탑 같은 거 있죠. 광고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높이가 4m가 넘어가면은 축조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옹벽 같은 게 1m다, 높이가. 이건 그냥 지어도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광고탑이랑 광고판 이런 것들도 4m가 안 넘어갈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높이가 4m가 넘어갈 때 이럴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축조 신고를 하고 여기 쓸 필요 없는데 이거 여기 한참 더 써야 되는데 쓰려면 몇 개만 예시를 든 겁니다. 예시만. 이렇게 이런 것도 암기상이니까 나중에 다 외울 겁니다. 이런 것들 외우는 건 금방 하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물 했고 그 다음이 이제 적용 행위죠. 여기 적용 대상물에는 대지, 건물, 설비, 공작물.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이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적용 행위입니다. 적용 행위. 그 중에서 첫 번째 건축이죠. 건축.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우리가 건축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운 적이 아니라 들은 적이 있죠. 그 국계법 맨 끝에 가면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 중에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 그 건축물의 건축이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축을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받고 하라고 했죠. 그 중에서 1번에 나왔던 건축물의 건축이 요겁니다. 요거. 자, 건축.
N은 5가지. 첫 번째는 신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축. 세 번째는 개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전. 요렇게 5가지. 5가지. 보면은 뭐 신축.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요걸 이제 신축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높이 등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뭔가 늘어나면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가로 띄워놓고를 철거하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나오죠.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그러니까 크게 지으면 안 되고 기존이랑 같거나 작게 짓는 것. 그 다음에 4번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고, 위에 개축은 뭐였습니까? 철거하고, 재축은 멸실하고. 요게 차이입니다. 요게. 재축은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요 다음의 요건이 기존의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하 이렇게 되죠. 기존 규모 안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주요 구조부니까 건물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뭐 기둥 같은 거, 내력벽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이렇게 요 5가지를 여기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 만들어낸 거. 요게 신축. 근데 이제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는 증축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신축. 그러니까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창고만 있던 대지에다가 주된 건축물인 주택을 짓는 거는 이게 건축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옵니다. 신축으로. 창고 같은 거 있는 데다가 주된 건축물 짓는 거. 이렇게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증축은 원래 있죠. 원래 있는데 이게 커지면은 증축. 커지는 게 증축. 그 다음에 개축은 원래 있습니다. 이걸 철거합니까? 멸실됩니까? 철거. 개축은 철거하고 기존의 규모 안에서, 즉 같거나 작게 짓는 거. 이게 개축. 같거나 작게 짓는 거. 그 다음에 재축은 원래 있는데 이게 철거하는 게 아니라 멸실이 됩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역시나 같거나 작게 짓는 거. 요게 재축. 요게. 신축은 말 그대로 없다가 새로 짓는 거. 증축은 있는데 커지는 거. 개축은 있는데 철거하고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재축은 있는데 멸실되고 나서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이렇게. 개축이랑 재축의 차이가 요거. 철거하는지 멸실되는지 요 차이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커지면 안 되고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합니까? 안 합니까?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일까요? 다른 대지일까요? 같은 대지가 동일한 대지 같은데.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만 살짝 옮기는 거. 요게 이전입니다. 이전. 이렇게. 이전이라는 게 쉽게 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우리 학원 건물 중요한 부분들, 기둥이라든지 내력벽, 바닥 이런 거 절대 건들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우리 대지 안에서 위치만 살짝 옮기고 이런 게 됩니까? 우리 학원 건물이? 우리 학원 건물을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빠딱 들어가지고 옆으로 살짝 옮기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전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철골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 조립식 건물 같은 것들 위치 살짝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이전입니다. 이전. 그래서 건축에는 요 5가지 행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요 5가지를 건축법상의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상의 건축. 신축은 없다가 새로 짓는 거, 증축은 있는데 커지는 거, 개축은 있는데 철거하고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재축은 있는데 멸실되고 나서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만 살짝 옮기는 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한번 나왔고, 동일한 대지가 아니라 다른 대지 한번 나왔고, 이렇게 이전을 좀 많이 냅니다. 근데 신축 같은 것들, 아까 가로 안에 있던 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다가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는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건축법상의 건축에 대한 건축.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대수선이라는 게 나오죠. 대수선. 두 번째.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묶으시고 7번은 일단 지우시고 그 화이트 이런 거 지울 필요 없습니다. 쭉 것이죠, 쭉. 이거 오늘 배우고 그냥 버리십시오, 이거 책. 기본서 받으실 거니까. 그 책을 너무 아껴 쓸 필요가 없습니다. 1년 보고 안 봐야죠. 대대손 불려줄 것도 아니고. 대충 해요, 대충. 그냥 더럽게 쓰십시오. 7번은 지우고 5번, 6번, 8번을 묶으시면 됩니다. 9번은 따로 놔두고. 이렇게. 자, 묶은 걸 가지고 정리를 해 볼 겁니다. 뭐 책 대대손손 물려줄 것도 아니고 뭐 개정도 맨날 되는데 만약에 개업해가지고 내가 사무실에 책을 놔두겠다라고 해도 새 책을 맨날 사서 놔두시지 뭐 그냥 공부할 때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꼽아 놓는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책 그냥 막 함부로 쓰십시오. 이렇게 굳이 막 일부러 예쁘게 정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대수선인데 자, 1번에는 내력벽, 두 번째 기둥, 그 다음에 세 번째 보, 네 번째 지붕틀, 이런 것들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 요게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그 다음에 5번째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그 다음에 6번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요런 것들. 7번째 다가구, 다세대의 세대 간의 경계벽, 이러한 것들을 역시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요게 대수선. 요게. 자, 4번까지 좀 나누고. 이렇게. 자, 요걸 보기 전에 주요 구조부가 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213페이지. 주요 구조부. 그 2번에 나와 있죠? 213페이지 2번에. 자,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그러니까 6가지. 요거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 다음에 주계단, 요렇게 6가지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다. 주요 구조부. 그래서 다만 뒤에 보시면은 사의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즉 주요 구조 부분은 엄청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내력벽. 자, 우리 이제 강의실이랑 밖에 있는 사무실이랑 이렇게 칸막이 쳐놓은 이런 사이에 있는 벽들은 내력벽이 아닙니다. 내력벽이라는 거는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벽, 이런 것들이 내력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건물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둥, 마찬가지. 이거 없으면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바닥,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4층으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보라는 건 보랑 지붕틀인데, 자, 건물의 지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 보라는 거는 대들보 할 때 그 보점, 대들보 할 때. 즉, 요거 노란색으로 그리는 요런 식으로 생긴 거. 요게 보입니다. 지붕에. 여기 보. 그 다음에 지붕틀이라는 거는, 자, 지붕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지붕에 뭐 다 가리는 재료 같은 거, 기와 같은 걸 얹어야 되는데, 그걸 여기다가 그냥 얹으면 다 떨어지니까. 지붕틀이라고 이렇게 대놓는 거죠. 그리고 지붕에 재료 등을 얹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놓는 거. 요걸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우리가 대들보 할 때, 그러니까 기와 지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쭉 길다랗게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지붕틀은 요 지붕의 재료를 얹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놓는 거. 요걸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지붕틀. 그래서 보랑 지붕틀. 이렇게. 그 다음에 주계단은 뭐 계단 중에 제일 이제 센터에 있는 그런 계단이 주계단이겠죠. 이런 것들이 건물의 중요한 부분인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 사이 기둥, 뭐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햇빛 가리개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옥외 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란 6가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요 6가지. 내, 기, 파, 보, 시, 주. 철수랑 영희가 있습니다. 이 철수가 내기를 엄청 못합니다. 내기를. 그 영희한테 맨날 지는 거죠. 이 철수는 내기 바보니까 맨날 영희한테 지주? 이렇게. 내기 바보 지주? 왜 그러셨나? 철수는 내기 바보니까 영희한테 맨날 지주? 이게 주요구조.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6가지. 그래서 다음 중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은 다만 이하에 나오는 그게 오답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하에 나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어디서 또 쓰냐면은 여기 보면 여기 또 나옵니다. 위에 4가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거 대수선에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건 뭐라고 했은 거 방금? 주요구조부 저기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저게 6가지가 주요구조부인데 요 4가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요거는 이제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선을 조금 지우고 이 주요구조부들을 건물의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은 요게 대수선입니다. 근데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은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게 수선, 변경하는 거는 대수선까지는 아니고 그냥 건물을 고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적용 행위인데 만약에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합니다. 20제곱미터 수선. 이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이건 그냥 하면 되고 30제곱미터 이상을 내력벽을 수선 변경하면은 대수선에 해당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건축법상의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거. 허가 받고.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행위가 아닌 것들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니면 다른 법률이 적용을 받든지. 근데 요런 것들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는 대수선에 해당하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하면 안 되고 건축법상의 허가 받고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이런 것들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아래 위에 차이점이 뭡니까? 자, 문제 내보죠. 1번 내력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합니다. 두 번째 기둥을 2개 해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을 1개 변경합니다. 네 번째 방화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합니다. 다섯 번째 뭐하지? 경계벽,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을 10제곱미터 해체합니다.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자, 1번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2번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3번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4번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4번, 5번은 노란색으로 한 게 정답. 이게 왜 틀리신지 아십니까? 왜 틀리신지. 제일 안 중요한 숫자만 보고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제일 안 중요한. 숫자가 제일 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숫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 헷갈린다, 엄청. 자, 아래 위의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 위에 있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얘네는 증설, 해체 앞에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없다 이 말은 1제곱미터 한 개만 증설, 해체해도 대수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선 변경 앞에는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 이런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요 규모 이상으로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 근데 밑에 있는 거, 요 5가지, 5번, 6번, 7번에는 증설, 해체 앞에 숫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1제곱미터 한 개만 증설, 해체해도 대수선에 해당하고, 수선 변경 앞에 숫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 1제곱미터 한 개만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 자, 위에 있는 거 4가지는 주요 구조부, 건물에서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서 봤던 거는 주계단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니네는 뭔데 도대체 니네가 뭐길래 수선 변경도 조금만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이야 이거죠. 이거는 얘네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울트라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연히 법에는 이런 말은 없겠죠. 그냥 위아래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는 30제곱미터에서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인데, 밑에 있는 것들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얘네들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싹 다 대수선. 숫자 볼 필요도 없이. 즉,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푸는 요령인데, 일단 앞에 거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대수선의 대상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아까 주요 구조부 뒤에 나와 있던 다만 이하에 나오는 거, 사회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예선 탈락. 그러니까 대수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맨 끝에 가야 된다. 맨 끝에 가가지고, 자, 위에 보면은 증설, 해체는 나오는 순간 무조건 대수선. 숫자에 관계없이. 증설, 해체란 말이 나오면은 일단 그거는 대수선입니다. 여기 증설 나왔으니까 숫자 볼 필요도 없이 대수선, 해체 나왔으니까 대수선, 수선 변경일 때만 일단 놔두고 요거는 해체 나왔으니까 대수선.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앞에 숫자 볼 필요도 없이 대수선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수선 변경일 때, 자, 요 변경 났죠? 변경일 때 앞에 걸 보는 거, 앞에 거 와가지고 이게 주요 구조부인지 울트라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보는 주요 구조부입니까? 울트라입니까? 주요 구조부니까 그때 마지막에 숫자를 확인하는 거죠. 주요 구조부들을 요 4가지는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니까 이 한 개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수선이 아닙니다. 근데 방화벽은 주요 구조부입니까? 울트라입니까? 울트라죠. 밑에 있는 거. 얘네는 수선 변경도 무조건 대수선. 그러니까 이게 대수선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 이것만 보고 계속 처음에 이 지문을 볼 때 숫자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엄청 헷갈린다 이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숫자를 확인하시는 거고,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 그 다음에 수선 변경일 때 그때 앞에 게 주요 구조부인지 울트라인지 이거 구분해가지고 주요 구조부일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나머지일 때는 수선 변경, 요 밑에 있는 거 울트라일 때는 수선 변경도 대수선입니다. 수선 변경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적응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만 더. 책에 써져 있으니까 내력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합니다. 이거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증설, 해체 나오면 숫자 볼 필요도 없이 증설, 해체 나오면 일단 대수선 맞죠? 근데 거기 대수선 박스 위에 가로 2번에 하는 것으로서 두 번째 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내력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하는 거는 대수선 맞습니다. 맞는데 내력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한 결과 건물의 높이가 3m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거기 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늘어나면 뭡니까? 증축. 늘어났죠. 높이가 3m 늘어났죠. 이거는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으로 봅니다. 증축. 즉 대수선의 개념보다는 증, 개, 재축의 개념을 우선시하겠다는 거죠. 요 내력벽을 25제곱미터 증설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 결과 증축에 해당할 때는 그거는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증축으로. 이해가 안 가시면 1, 2월 달에 다시 한번 하시죠. 다시 한번. 너무 많이 이거 뭐 대수선 할 건 다 했습니다. 지금. 대수선은 1, 2월 달에도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옆에 예시문 똑같이 만들 거고 이렇게. 그때는 뭐 예시는 좀 달라지겠죠. 지금 막 만든 거니까. 그래서 뒤에 뭐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수선보다는 증, 개, 재축을 우선시하겠다는 거예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결과적으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면은 그거는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지역이 나오죠. 적용 대상 지역. 대상 지역.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건축법을 어떻게 적용을 어디서 하느냐는 건데, 첫 번째 도시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동 또는 읍지역, 요런 데에서는 건축법을 100% 다 적용합니다. 여기를 전면적 적용지역 이렇게 전면적 적용지역.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가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동 또는 읍지역 이런 데. 여기서는 건축법을 다 100% 다 적용합니다. 이렇게. 근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 또는 읍지역도 아닌 지역 요런 데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거 어떤 규정들을 적용 안 하는지 그거는 뒤에 나오는 거라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놔두시고. 이렇게. 그래서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 또는 읍지역 이런 데서는 건축법을 100% 다 적용한다. 그래서 전면적 적용지역 이렇게 부르는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 또는 읍지역도 아닌 지역 이런 데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주요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지하층이 나오죠. 지하층은 중요합니다. 이건. 자, 1번.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입니다.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자, 보면은 여기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가 지표면. 이거, 자, 해당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 해당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여기 이제 해당 층이 있고 그 위에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 있죠, 건물이. 자, 2층. 해당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지표면부터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요까지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요거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즉 노란색의 길이가 하얀색의 길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지하층. 다시 읽어보면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이렇게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요거 노란색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하얀색의 2분의 1 이상인 것. 노란색이 하얀색의 2분의 1 이상인 것. 즉 절반 이상이 묻혀있다 이 말입니다. 절반 이상이 땅 밑에. 요걸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묻혀있을 필요 없고 묻혀있는 부분이 더 많으면 요걸 지하층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실제로 밖에 나가면 어떻게 쓰냐면은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발업자들이 일부러 경사지를 삽니다. 경사지를. 요런 경사지를. 경사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짓냐면은 요런 식으로 첫 번째 층을 요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평균 높이가 2분의, 묻혀있는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되니까 요 묻혀있는 요 부분을 절반 이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창문을 이쪽으로 냅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묻혀있는 부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창문이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거의 실제상으로는 1층으로 쓰는 거죠. 근데 묻혀있는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요걸 지하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왜 이렇게 만드냐면 이번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산정할 때 포함한다. 이걸 말고 이거는 연면적, 일반적인 연면적이 포함하는데 3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즉 용적률은 공짜로 쓰는 겁니다. 이 부분 용적률 쓸 때. 그 다음에 층수에서도 빼줍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경사지를 사가지고 일부러 1층을 이렇게 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거의 1층처럼 쓰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이거 빼주는 겁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그러니까 이거 빼고 위로 1층, 2층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평지를 사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돋아가지고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피해를 보죠. 이런 것들. 이해가 안 가시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설명드릴 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평지로 만들었는데 경사지일 때, 이런 지표면 경사지일 때는 이런 높이들이 평균 높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평균 높이. 평균 높이. 그래서 최고 높이, 최저 높이 아니고 평균 높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토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경사지를.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일단은 아직 연면적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놔두시고 주요 구조는 아까 했고 리모델링. 건축물이 노후 악재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수선이 원칙이고 증축, 개축하는 행위 역시 리모델링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라는 게 나오죠. 발코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말인데 건축물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 부릅니까? 베란다. 뭐 앞베란다, 뒷베란다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발코니라는 거죠. 발코니. 건축법에서는 발코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야 베란다 가서 뭐 좀 가지고 와라고 하면은 말을 안 듣죠. 거기가 발코니인데 베란다 가서 가지고 오라니까 말을 안 듣죠. 이렇게 발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해가지고 베란다 이렇게 터서 쓸 때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는 거지. 업자들은 베란다 확장이라고 하지 않죠. 발코니 확장 이렇게 합니다. 거기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근데 베란다라는 거는 외래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원룸촌 같은 데 가면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한 1층에서 3층 정도까지. 한 3층 정도까지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4층부터는 이게 조금 들어가서 짓습니다. 이렇게. 3층까지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도로라면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4층부터는 요 앞에 약간 공간이 있고 좀 들어가가지고 짓는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원룸촌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은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짓는 겁니다. 건물의 높이 제한 때는 이렇게 어떻게 띄워야 되네요. 이거 무조건 3층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워서 건축하면 되는데 9m를 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을 띄워서 건축을 해야 돼서 이걸 이만큼 들어가서 짓는 겁니다. 보통 층고를 3층 안팎으로 하다 보니까 3층까지가 거의 9m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3층까지는 1.5m만 띄우면 되니까 이렇게 짓는데 4층, 5층부터는 요걸 살짝 들어가서 짓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도 실제로 많이 보이죠. 원룸촌 가면. 좀 돌아다니십시오. 이렇게. 집에 가실 때 딱 집만 가지 말고 쭉 한 바퀴 동네 돌아보고 이렇게. 자, 그래서 3층과 4층의 바닥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요 공간. 요걸 베란다라고 합니다. 베란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고 부르는 거는 발코니가 정식 명칭이고 베란다는 3층과 4층의 바닥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요 공간. 요걸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베란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요거는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초고층 건축물부터 나오죠. 초고층 건축물 5번에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자,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층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50층 곱하기 4 하면은 높이가 200m. 지금 5번 보고 213페이지 5번 보고 싶나요?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에서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초고층 건축물을. 그 다음 페이지.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여기다 곱하기 4에서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를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옥 됐습니다. 이런 것들. 건축물의 유지 관리도 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산정 방법, 이게 너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요거는 놔두시고 요까지. 자,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게 적용 대상물, 뭐 대지나 건물 이런 거.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었죠. 그 다음에 건물은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내지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이죠. 건축. 이게 적용 대상물이고, 두 번째는 적용 행위. 건축에 해당하는 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 그 다음에 대수선은 저기 정리되어 있는 거. 이렇게 주요 구조물랑 울트라로 구분해서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뭐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지금 하기 뭔가 좀 찜찜하니까 당연히 빼놨겠죠. 표가 하나 나올 건데 그 표 하나를 통째로 외워야 될 겁니다. 나중에. 용도 변경이 뭐냐면은, 자, 내가 지금 독서실하고 있어요. 독서실. 독서실 하고 있는데 이거 병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거. 내지는 무슨 거, 요새 뭐 무슨 거리 이런 거 되게 많죠. 보통 이제 오래된 공장들,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들, 그런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약간 리모델링 해서 카페 같은 걸로 바꿉니다. 커피집 이런 거, 공장 같은 거, 무슨 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죠. 이렇게. 자, 독서실 하다가 그 병원으로 바꿀 때, 아니면은 공장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카페로 바꾸고 싶습니다.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이게 용도 변경입니다. 우리가 실제 나가서 업무를 할 때 이게 많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이겠죠. 아파트 할 때는 당연히 필요가 없겠지만은 상가라든지 이런 거 중개할 때는 당연히 이 용도 변경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도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용도에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아니면은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같은 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용도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암기사항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빼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이라 한다는 거,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이런 것들이 용도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나오는데, 그건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 관리. 일단은 건축 허가권자가 나오죠.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이렇게.